저는 공부할 때 교과서를 펴서 자세히 읽는 것보다 비슷한 기출문제를 좌르륵 놔두고 문제풀이의 키를 뽑아내는데 시간을 훨씬 많이 투자해요. 이런 포인트를 몇 개 찾으면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교과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가 됩니다. 저도 이런 원리를 모를 때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외우지 싶었어요. 의대생들은 다들 암기 천재인가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외우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의대에서 10% 안에도 들었고요. 의대를 목표로 하는 200명 정도 학생들과 공부하고 있고 여러 시험에 수험된 분들 컨설팅해드리기도 했습니다.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노력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차이가 뭘까요? 저는 목적을 얼마나 잘 의식하는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많이들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런 관점이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노력을 해도 성적으로 변환되지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공부법을 세 가지 원리로 설명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목적 감각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 목적을 공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적 감각은 그냥 모든 공부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건 아니라서 오늘은 좀 심화된 내용을 공부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건 지식의 사용 환경입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 지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말이 너무 추상적인데 설명을 들어보면 전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의대 공부라고 하면 암기가 많은 걸로 정말 유명하죠. 저는 본과 시절에 평균적으로 열흘에 한 번 정도 시험을 쳤는데 시험 범위가 보통 2, 3천 페이지였어요. 끔찍하죠. 특히 수학 좋아하는 이과생들은 여기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요. 저도 진짜 수학, 과학만 좋아하던 학생이라 암기가 싫어서 의대 가기 싫다는 생각까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식의 사용 환경이 중요하다는 이 느낌을 가진 다음부터는 암기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완전히 사라졌어요. 저는 절대로 타고난 암기력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식당 메뉴판 하나만 외우라고 해도 저는 못 외워요. 그런데도 30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에서 100문제 정도를 내면 평균적으로 80% 이상은 맞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맞춰도 평균적으로 10% 안에는 들더라고요. 그냥 암기력이랑 시험을 위한 암기랑 달라요. 시험을 위한 암기는 사실 전략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지식의 사용 환경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지식의 사용 환경이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정말 좋은 예시라고 생각해요. 한국 학생들이 수능 때문에 독해는 잘하는데 스피킹을 잘 못하죠.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같은 영어인데 왜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건 잘하면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건 못할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사과는 애플인 걸 외우면 사과를 보면 애플이 떠오르고 애플을 보면 사과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복잡해져도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어 지문을 읽을 줄 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기억이 작동할 때는 영어를 보고 한국어를 생각하는 거랑 한국어를 보고 영어를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만 연습해선 반대쪽을 못합니다.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영어를 보고 한국어를 떠올리는 연습만 하죠. 독해도 그렇고 듣기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수능 공부만 하다가 갑자기 외국에 나가면 입을 떼기가 어려운 게 한국어에서 영어를 떠올리는 연습은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이래서 떠올리는 방향만 달라져도 완전히 새롭게 공부를 해줘야 하는 겁니다. 영어 공부에선 다들 이런 느낌을 이해해요. 왜냐면 리스닝, 리딩이랑 스피킹, 라이팅 공부랑 따로 하잖아요. 학원도 따로 다니고요. 한쪽이 된다고 반대쪽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A라는 환경에서 B를 떠올리는 거랑 B라는 환경에서 A를 떠올리는 거랑 다르다는 걸 아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시험 공부할 때는 이런 방향성을 잘 생각을 못 합니다. 좀 더 시험 공부와 비슷한 예시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100가지의 꽃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해봐요. 시험 감이 좀 떨어지는 학생은 100가지의 꽃에 대해서 각각의 특징들을 모두 공부해요. 그러니까 꽃의 이름을 보면 특징이 생각나도록 공부합니다. 장미는 빨간색이고 가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요. 왜냐면 대부분의 교재가 그렇게 써져 있거든요. 어떤 주제를 분류해서 그에 따른 내용들을 쫙 적어 놓죠. 그런데 시험은 좀 다르게 나와요. 장미의 특징을 고르시오,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는 꽃을 모두 쓰시오, 봄에만 피는 꽃을 모두 고르시오. 그러니까 특징을 보고 꽃 이름을 떠올려야 하는 거죠. 공부하는 방향과 시험에서 필요한 방향과 반대라는 말입니다.
시험이 조금만 레벨이 높으면 대부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교과서에 써놓은 그대로 출제되는 시험은 거의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생각 없이 공부했다면 이런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꽃의 이름을 들으면 특징이 대략 생각나더라도 이런 식으로 거꾸로 질문을 해버리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미리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고 시험 문제에선 꽃의 특징을 보여주고 이름을 맞춰야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요,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에 맞게 공부하겠죠. 장미에는 가시가 있구나 라고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가시가 있는 꽃에는 장미, 아카시아, 찔레가 있구나 라고 반대 방향으로도 정리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공부해야 문제를 보자마자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시험에 적합하게 지식을 머릿속에 정리해둬야 시험에 나오지 않는 자잘한 내용까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영어를 보고 한국어를 떠올릴 수는 있어도 한국어를 보고 영어를 떠올리지는 못하는 것처럼 평소에 교재를 읽을 때 생각하는 방향과 시험 문제를 풀 때 생각하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예시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의학이긴 한데 내용을 이해할 필요는 전혀 없고 그냥 생각의 절차만 보시면 됩니다. 갑상샘에 생길 수 있는 병이 참 많은데요. 수십 개를 배우는데 그 중에 아급성 갑상샘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처음에 이렇게 공부해요. 이 병의 특징에 뭐가 있는지 달달 암기합니다. 이 병 이름을 봤을 때 증상을 떠올리는 순서로 공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험 점수를 높이는 데는 비효율적입니다. 왜냐면 시험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선 아급성 갑상샘염의 특징이 뭔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문제를 이렇게 내요. 어떤 병인지 안 알려주고 환자가 어디가 불편해서 왔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병 이름에서 증상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죠. 환자의 증상을 보고 병 이름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살짝 퍼즐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병을 10개 정도 공부하는 거면 어떻게 공부하든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수백 개 이상의 병을 공부하거든요. 특징이 비슷비슷한 것도 정말 많아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무슨 병인지 진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병 이름을 보고 증상을 떠올리는 식으로 공부하면 시험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랑 반대로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병의 증상을 보고 이름을 알 수 있게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마인드를 바꾸면 공부법도 아예 바뀝니다. 잘 분석해보면 압통이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아급성 갑상샘염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압통이라는 건 눌렀을 때 아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이게 갑상샘 관련 문제인데 압통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아급성 갑상샘염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게 공부하면 됩니다. 이 긴 문제에서 그거 하나만 캐치해내면 답을 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열된 다른 잡다한 특징들은 문제 답을 고르는 데에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기출 분석만 잘하면 한 단어만 외우고도 문제를 맞힐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아급성 갑상샘염의 특징에 대해서 줄줄 말할 수 있어도 이 문제를 보고 비슷비슷한 병 여러 개가 구분이 안 되고 압통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이게 결정적인 힌트인 걸 모르면 문제를 틀리는 겁니다. 단어 하나만 제대로 기억해도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몇 페이지를 달달 외운 사람은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출 문제를 처음 분석할 때 단원별로 보면 좋다고 했죠. 같은 단어 문제를 묶어서 풀어봐야 이런 패턴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교과서를 펴서 자세히 읽는 것보다 비슷한 기출 문제를 좌르륵 놔두고 문제 풀이의 키를 뽑아내는데 시간을 훨씬 많이 투자해요. 이런 포인트를 몇 개 찾으면 문제를 푸는 게 정말 쉬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야지 교과서를 위한 공부가 아니라 시험 점수를 위한 공부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이 지식을 활용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정해놓으면 공부할 양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공부의 방향성이 명확히 정해지거든요. 저는 사실 아급성 갑상샘염 이 병의 내용을 자세히 물어보면 거의 다 몰라요. 그런데 관련 문제는 다 맞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단어 정도만 외우고도 진짜 고생해서 교과서를 다 외운 것과 비슷한 효과 혹은 그 이상의 효과를 내는 거죠. 이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메뉴판 한 장도 못 외우는 사람이 3000페이지의 분량을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한 단어만 공부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분석력을 키우는 게 암기를 못해도 암기 시험은 잘 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저도 이런 원리를 모를 때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 외우지 싶었어요. 의대생들은 다들 암기 천재인가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만 외우는 건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그래도 외울 양이 없진 않는데 일반적인 사람도 외울 수 있는 양까지는 줄이는 게 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암기 과목이 고민인 사람은 사실 암기력 자체보다는 암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일어나는
공부의 과정들에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암기는 본격적으로 외우기 전에 이미 승부가 거의 끝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지식의 사용 환경을 생각한다는 게 어떤 건지 감이 좀 오셨나요? 무언가를 공부할 때 이게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생각하는 건 이런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수학 공부할 때 정의를 외워야 하냐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수학에서 기본적인 개념의 정의는 당연히 알아야죠. 그런데 그 학생의 질문 의도는 교과서에 있는 정의의 문장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야 하냐는 거였어요.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을 여기저기서 하도 많이 하니까 이걸 통째로 외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이런 판단은 스스로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걸 공부할 때 매번 선생님께 이거 외워야 하는 건지, 어느 정도로 열심히 외워야 하는 건지, 이걸 이해해야 하는 건지 일일이 물어볼 수가 없거든요. 이 지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직접 찾아보고 그거에 맞게 적절하게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사결정들이 참 중요해요. 그럼 수능 수학 공부라는 맥락에서 정의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문장에서 접속사, 조사 같은 것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의미를 자기만의 용어로 요약해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극대, 극소 이런 거의 수학적인 정의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적으라는 문제는 적어도 수능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수능에서는 어떤 상황을 보고 그게 극대, 극소인지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정의를 자기만의 용어로 이해한 뒤에 그걸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문장을 달달 외우는 것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지식을 공부할 때 이게 어떤 환경에서 사용될지 생각해 보는 건 공부의 깊이를 정하는 데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이런 생각을 못하면 정의가 중요하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정의를 달달 외워야겠다. 이런 이상한 판단을 하게 되고 혼자만 공부량이 늘어나고 노력한 만큼 또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법 압축 강의 3강이 끝났습니다. 목적 감각까지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배운 걸 가볍게 정리를 해보자면 공부법이라는 건 내 사고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고치는 거라고 했죠. 내 사고 과정을 효율적으로 고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선 내 생각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효과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사고 과정을 효과적인 방향으로 수정할 수가 있게 되죠. 내 생각을 내가 보는 것, 이게 1강에서 배운 메타인지죠.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는 공부법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2강부터 어떤 게 효율적인 사고법인지 배워봤어요. 공부법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3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목적 감각, 순서 감각, 능동 감각입니다. 목적 감각은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목적이 뭔지, 즉 이 지식의 사용처가 어딘지 공부의 처음부터 끝까지 염두에 두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게 공부의 방향성을 정해주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지식의 사용 환경까지 고려하는 관점을 배워봤습니다. 시험 공부할 때 생각 없이 다 외우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칠 때 뭘 보고 뭘 떠올릴 수 있어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공부하고도 문제를 못 푸는 상황이 없어지고 공부할 양 자체도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부법, 그리고 앞으로 알려드린 공부법 전략들은 PDF 파일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다운받아 가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본을 해서 보셔도 됩니다. 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